지진 소식 TV로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날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터진 강진은 단순한 일본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파장은 고요한 한반도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깊게 울려 퍼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멈춰있던 그 순간 오직 한 나라만이 움직였습니다. 망설이지도 계산하지도 않았죠. 그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나라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본의 초대형 지진이 터진다면 우리 한반도는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지진연구소에서 근무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매일 아침 7시면 연구소에 출근해서 지진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일본 열도 주변의 미세한 지각 변동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첨단 장비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일본 근처에서 규모 3점대의 소규모 지진이 가끔 발생할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7월 3일, 정말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일본 규슈 인근 도카라 열도에서 지진계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때 연구소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오전 10시 35분경부터 지진파 감지기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처음에는 장비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잔잔한 파형을 그리던 그래프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관측소들도 동시에 같은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일본 기상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전역의 지진계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진원지 근처의 수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규모 8.8. 제가 지진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본 것 중 가장 큰 수치였죠. 이게 정말일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역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즉시 상황실에 비상 연락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일본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침착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저였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전 세계가 놀란 그 순간 단 한 나라만이 빛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죠. 우리나라가 보여준 대응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저희는 24시간 교대 근무에 들어갔죠. 일본발 지진파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재난 앞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보시죠. 오전 10시 36분. 제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카라 열도 해저 깊은 곳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이 지진파 그래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저는 즉시 상황실에 비상 연락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일본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지진을 연구해온 김 과장님도 이런 규모는 처음 본다고 하셨거든요. 단 5분 만에 일본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울렸고 모든 열차가 정지되었습니다. 전력망까지 차단되면서 일본 열도 전체가 멈춰버렸죠. 저는 일본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고층 빌딩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해졌고 도쿄의 지하철역에서는 수천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말 재앙이야. 하지만 정말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규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된 겁니다. 센다이 원전 2호기에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었고 원자로 온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후쿠시마 사태 그 이상의 참사였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기 시작했고 동북아 전체가 위험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심각했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한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한반도 남해안까지 영향권에 들어갔거든요. 일본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규슈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고 구마모토와 가고시마에서는 건물 붕괴 사고가 속출했죠. 저는 일본 기상청과 직통전화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쪽 담당자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일본 기상청 야마다 부장이 직접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당황한 일본 정부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의회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죠. 일본 총리가 직접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정화를 위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소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대규모 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일본 텔레비전 방송들이 긴급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규슈 지역의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는데 정말 참혹했습니다.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연안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겼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 정도 재난에 우리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우리가 일본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면서 전 세계 각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강국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해외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중국은 내부 정치 불안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는 국제 뉴스를 보면서 동료 연구원인 박민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때문에 해외 지원보다는 미국 내 인프라 재건에 예산을 쏟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본 지진 소식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발표에 더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CNN 뉴스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겪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경제 침체 문제로 정신이 없었죠. 저는 중국 관영 매체들을 확인해봤는데 일본 지진에 대한 논평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저는 박민수 박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거리상 한계가 있어요. 프랑스나 독일에서 구조대를 파견한다고 해도 최소 12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도 에너지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여유가 없죠. 정말 그랬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에 빠져 있었고 프랑스는 연금 개혁으로 국내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브렉시트 후유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저는 국제 뉴스를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 국제 협력을 강조하던 나라들이 정작 이런 상황에서는 제각각이었거든요. 정말 아무도 일본을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선 겁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나온 긴급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즉시 구조대와 전문가들을 파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이 즉시 행동에 나선 거죠. 원전 안정화 전문 인력 78명, 구조대 112명, 의료팀 45명이 긴급 편성되었습니다. 방호복과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죠. 와, 정말 빨라요. 박민수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 성명서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일본이지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우리나라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항공기 2대가 긴급 준비되었고 인천공항에서는 구조 장비들이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지원이 일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 현지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규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소셜미디어에는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도착했다. 정말 고맙다. 울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일본인의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규슈에서 건물 잔해에 깔려있던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건 한국 구조대원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하던 아내를 안아준 건도 한국 대원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 한일 관계가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재난 앞에서는 국경도 역사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구조대원들의 활동상은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NHK 뉴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한국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모습이 계속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전문적이네요. 일본 현지 리포터가 감탄하며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정확하게 생존자 위치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7살 꼬마 다나카 유키의 구조 장면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30시간 동안 갇혀있던 아이를 한국 구조대원 김성민 대장이 직접 구조했는데 그 순간이 생중계되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김성민 대장이 서툰 일본어로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가 구조되자 현장에 있던 일본인들이 모두 박수를 쳤고 아이 부모는 한국 구조대원들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심지어 NHK 뉴스에서도 가장 빠르게 도착한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규슈대학병원에 한국 의료진 45명이 파견되어 부상자 치료에 전념했는데 일본 의료진들과의 협력도 완벽했죠.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번역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규슈대학병원 야마구치 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강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강진 이후 48시간이 지난 7월 5일 오후, 저는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지질연구소의 해저 지진계가 한반도 남해안에서 이상한 지각 변화를 포착한 거였죠. 이게 뭐지? 저는 모니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산 앞바다 해저에서 미세한 진동이 계속 감지되고 있었고 여수와 제주 근처 해역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일본 대지진 직후라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즉시 해저 지질 전문가인 이영호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남해안 해저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이영호 박사는 30분 후 연구소로 달려와서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상하네요. 이건 단순한 여진이 아니에요. 이영호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해저단층 지도를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한반도 남해안 일대의 해저단층들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동래단층이 연장된 해저단층이 있고
여수 근처에는 광주 단층과 연결된 해저 구조가 있습니다. 제주도 주변에도 여러 해저 단층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 모든 단층들이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동시에 활성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일본 지진이 우리나라 단층에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일본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진 에너지가 해저 지각판을 통해 한반도까지 전달되면서 우리나라 해저 단층들을 자극하고 있었던 거죠. 이영호 박사가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발생한 8.8 강진이 유라시아판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한반도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의 경계 지역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즉, 일본 지진이 한반도의 지진 가능성을 끌어올린 거였죠. 우리가 일본을 도우러 간 사이에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에 노출된 셈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이제 그 통념이 완전히 깨진 거였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기상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까지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어요. 저도 주요 데이터 분석 담당자로 참석했습니다. 현재 남해안 일대 해저단층의 활동이 평소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제가 보고한 내용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도 부러워할 만한 숨겨진 저력이 있었던 거죠.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숨겨진 저력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K-지진 대응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때까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3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김재현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지진의 여파가 한국에 미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니. 김재현 차관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방대했어요. 일본에서 규모 8.0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 미칠 영향, 쓰나미 전파 경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민간까지 참여한 지진 대응모의 훈련이었어요. 부산, 울산, 포항 등 동남권 주요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해왔다는 거였죠. 김재현 차관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2회씩 전국 단위 지진 대응 훈련을 실시했어요. 특히 학교와 대형 건물, 지하철역에서의 대피 훈련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왜 최근 몇 년간 지진 대피 훈련이 자주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였던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파가 전해지기 전에 미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첨단 시스템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진파는 초당 8km 속도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보 시스템은 광속으로 작동해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불과 3초 만에 전국에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박정우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실제로 7월 3일 일본 지진 당시에도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즉시 한국 전역에 지진 경보가 울렸고 모든 지하철과 KTX가 안전하게 정지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서 문이 열렸죠. 저는 그때 집에 있었는데 휴대폰에서 갑자기 지진 경보, 일본 발생 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진동, 전파 예상이라는 메시지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오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정확한 예보였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자동으로 가동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소방서와 경찰서, 병원이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구조 장비와 의료진이 대기 상태에 놓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김재현 차관이 강조했습니다.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아니어서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거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재난에 대비하고 있었다니.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해 예측 시스템까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만약 한반도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한다면 5분 내에 피해 규모와 구조가 필요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정우 과장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지진파가 한반도에 전해지기 전 전국에 경보가 울렸고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자동으로 가동된 겁니다. 이런 완벽한 대응 시스템 덕분에 일본 지진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전 세계가 이런 한국의 대응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세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해외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CNN, BBC, 알자지라는 물론이고 일본 아사히 신문까지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해외 뉴스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의 신속한 일본 지원과 완벽한 자국, 재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미국 기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우리의 지진 대응 시스템을 취재하고 있었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일본을 도우면서 동시에 자국의 안전도 완벽하게 챙기다니. CNN 기자 존 스미스가 인터뷰에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BBC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지진 다발 지역이 아니면서도 일본보다 더 체계적인 지진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어요. 영국 지질학자 데이비드 존슨 교수가 출연해서 한국의 사전, 예방적 접근법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죠. 특히 알자지라에서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평소 중동 뉴스는 잘 안 봤는데 이번 기회에 알자지라를 보니까 정말 전문적이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한국에게 배우는 재난 대응이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지진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과 실시간 대응 체계는 일본이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아사히 신문 과학 담당 기자 다나카 히로시가 쓴 기사였어요. 하지만 정말 화제가 된 것은 미국 타임즈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발행한 거예요. 저는 그 잡지를 직접 구해서 봤는데 정말 자세하게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분석해 놨더라고요. 타임즈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을 지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 안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요. 재난은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던 거죠.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놀라워했어요. 독일의 슈피겔지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재난 대응이라는 특집을 실었고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는 아시아의 작은 거인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했죠. 가장 재미있었던 반응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국영방송 RT에서 서구도 배워야 할 한국식 재난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거든요. 평소 서구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러시아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다니 정말 의외였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 스타지에서는 재난 대응의 새로운 표준, 한국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브라질의 글로보지에서도 한국의 혁신적 재난 관리 시스템을 다뤘어요. 저는 이런 전 세계적 관심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했던 한국이 이제는 재난 대응 기술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니 소프트 파워에 이어 하드 파워까지 인정받은 셈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정부에서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식 사절단 파견을 요청했고, 싱가포르에서도 기술 협력을 제안해 왔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을 줄이야.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일본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였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구조된 한 어린이와 한국 구조대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일본 현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7살 다나카 유키라는 아이였어요. 규슈 구마모토에서 건물 잔해에 갇혀 있다가 한국 구조대원 김성민 대장에게 구조된 아이였죠. 아이가 병원에서 회복된 후 김성민 대장을 다시 만났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아저씨, 우리 가족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 크면 아저씨처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이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이 일본 텔레비전에 생중계되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김성민 대장의 답변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꼭 한국에 놀러와. 우린 언제든 준비돼 있으니까. 김성민 대장이 웃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따뜻했어요. 그 장면이 방송된 후 일본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에 정말 고맙다. 이런 이웃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야후 뉴스 댓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도와줄 줄 몰랐다. 정말 고맙다. 정치는 정치고 인간적인 것은 따로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의 진심이 일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진 거죠.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연대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더 감동적인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구조된 피해자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도쿄의 한 한국어 학원에서는 지진 피해자 무료 한국어 강좌까지 개설했다고 해요. 일본 정부의 공식 감사 표명도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고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참사가 될 뻔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일 양국 관계의 변화였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이 재난 대응 분야에서 정식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거든요. 재난에는 국경이 없다는 원칙 하에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거죠. 저는 연구자로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소 지진 연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제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진 대응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해 왔어요. 저희 연구소에도 독일, 싱가포르, 태국에서 연수생들이 오기로 했고 저도 내년에 UN 재해위험경감사무소에서 강연할 예정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네요.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지진보다 강했던 건 바로 대한민국의 진심이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재난은 언제든 올 수 있지만 그에 대비하는 마음과 기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지진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더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말이죠. 결국 가장 강한 것은 무기도 돈도 아닌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힘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